전남 콘랩의 웹툰 분야 전문가 특강, 지금 2교시 박이나 교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지금 정말 강의 잘 들었고요. 네, 저도 들으면서 나중에 VR로 웹툰이 나오면 어떨까, 정말 실감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2교시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같이 질의응답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이나 교수님 소개를 잠시 다시 드리자면 스포츠서울 신춘문예 만화평론 부문에 당선하신 이후로 꾸준히 만화 연구와 비평을 계속 해오셨고요.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큐레이터 겸 코디네이터로 활동하셨고 청강문화산업대학 만화창작과 교수로 재직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네, 이제 사전에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받은 질문과 웹툰 아카데미 멘티들이 보낸 질문의 답을 함께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윤정 님이 반가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이 너무 반갑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으셨나 봐요. 네, 인사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임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만화평론이 책이나 영화평론과 다른 점, 그리고 작성할 때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평론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평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작품을 그 작품이 뛰어나다 나쁘다를 비평하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해석하고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 작품이 그 시대에 갖고 있는 의미들을 생각해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많고요. 결정적인 측면은 그림, 아까 제가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작화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들을 만화평론에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평론을 하게 되면 주로 서사적인 부분, 이야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어떤 그림 안에서 드러내고 있는지, 또 어느 경우에는 진짜 이 작가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그림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잘 가려서 해주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만화는 아무래도 그림과 이야기가 만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윤가훈님의 질문인데요.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되게 희한하게 애니메이션과 만화가 거의 한 묶음으로 묶여져서 이야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요새는 조금 덜한데요. 아무래도 이게 일본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세계적으로는 애니메이션은 영화와 한 묶음으로 보통 생각이 돼요. 상식적으로 뭔가 이제 필름을 통해서 상영이 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모습들이 구현이 되고 해서 애니메이션은 영화 쪽에서, 그러니까 필름 아트의 하나로서 애니메이션 사고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 만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림이 분절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는 그림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상상을 통해서 그것을 이어져 나가는 것이고, 애니메이션은 나뉘어져 있는 그림들이 이 광학적인 작동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는 매체적인 특징이 굉장히 다른데, 아마 일본에서 이것이 한 묶음으로 묶여서 사고됐던 거는, 일본에서는 특이하게 데스카 오사무 이후에 데스카 오사무가 철원아톰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서 만화 원작을 애니메이션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같은 카테고리에 묶어놓고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좀 구분해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오히려 애니메이션은 영화에 훨씬 가까운 매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매체성을 생각하면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정말 다른 장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는 트렌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나겸 님이 요즘 웹툰 관련 직장 드라마도 나오고 웹툰이 유행이 되는 분위기인데 왜 그런 걸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이거는 강의를 들으셨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패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웹툰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가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콘텐츠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그 만화를 보기 위해서는
서점에 가서 만화책을 사고 만화 잡지를 사고 하는 과정을 거쳤었는데 지금은 전 국민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웹툰 앱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앱만 누르면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여러 작품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중들이 웹툰을 보고 있고 굉장히 많은 대중들이 웹툰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연재되고 있고 또 다양한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이를테면 뭐 초등학생들, 그 다음에 중고생들, 어른들 이런 다양한 타겟을 대상으로 한 웹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질문하고 약간 거리가 있지만 최근에 이제 TV에서 트롯 열풍이 있는 걸 보면 웹툰에서도 조만간 더 많은 나이 드신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런 웹툰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웹툰이 대세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은비 님이 교수님, 재미있는 작품의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정말 어렵지만 굉장히 쉬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독자가 그 작품에서 재미를 느끼면 재미있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화를 낼 것 같아요. 저도 화날 것 같아요. 독자마다 보고 싶은 재미의 지점들이 다른 것 같아요. 크게 나누면 이야기의 재미를 찾는 독자가 있고 그림에서의 재미를 찾는 독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했을 때 맨 앞에 작가가 웹툰을 만드는 데 욕망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망 혹은 그림에서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망, 표현의 욕망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독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의 재미를 느끼고 싶다. 내가 어떤 그림을 통해서 그 새로운 표현의 재미를 탐구하고 싶다. 크게 나눌 수 있고요. 다시 그 이야기의 재미가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스토리텔링의 매체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재미에 대해서 그림하고 잘 매칭되는 이야기의 재미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야기의 재미는 보는 독자들이 내가 무엇을 지금 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거에 따라 되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시원한 사이다 서사를 보고 싶어. 그러면 그 안에서 시원한 사이다 서사가 이루어지는 게 흥미로울 거고 나는 짜릿한 로맨스를 보고 싶어. 그러면 로맨스의 완성을 긴장과 스릴감에서 서스펜스를 느끼고 싶어. 그러면 미스터리한 재미들을 보게 돼서 이거는 정말 각기 많은 대중들이 내가 원하는 욕망에 따라서 재미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런 재미들이 흔히 우리 얘기하는 장르로 이렇게 묶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르별로 재미의 지점들이 달라진다. 로맨스는 사랑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고 해피엔딩을 향해서 나아가는 재미, 미스터리는 철저하게 어떤 긴장감을 통해서 그 문제의 긴장감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출입물은 뭐겠으면 그래 네가 범인이야 그래서 이런 장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재미의 갭들이 차이들이 벌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르에 따라서 또 독자의 욕망에 따라서 재미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창작자분들이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박지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작품을 읽을 때 너무 재밌는 작품이라서 작품을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신 적도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네. 항상 잊어버리죠. 네. 일단 작품을 보는 거는 그 작품이 재밌어야 되고 저도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작품을 계속 보게 되면 항상 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작품에 대한 비평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다가 참고하기 위해서 B라는 작품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사실 마감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작품이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뭘 참고를 하려고 이 작품을 보게 됐지? 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비평을 성을 마감해야 될 때는 작품을 보면서 포스트잇을 열심히 붙여놓고 보거든요. 나중에 다 보고 나면 이걸 왜 붙였지 하는 걸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저도 당연히 독자의 입장이 훨씬 먼저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작품을 보면 그 작품에 완전히 빠져들고 그 작품에서 이렇게 작품 세계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봤었던 재미있는 작품은 그 두 작품, 되게 재미있는 작품 두 작품을 소개해드리면
최근에 다음에서 봤었던 남남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거는 30대 여성과 그다음에 어머니하고 둘이 사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여러 가지 그 어른들의 고민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네이버에서 고래별이라는 작품은 아주 웰메이드하게 만들어져서 보기 드물게 이렇게 작품이 탄탄하게 나와서 작품도 재밌게 보고 뭐 사실 뭐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이 뭐 여러 작품들이 재밌는 작품들이 많아서 아주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비평은 만화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작품들 저도 꼭 찾아서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강민현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좋아하는 장르가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면 그 장르 안에서 재밌게 보셨던 작품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좋아하는 장르는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한 10년 전쯤에는 스포츠 장르 되게 좋아했었어요. 스포츠 장르 좋아해서 스포츠 만화들을 뭐 예를 들어 옛날 스포츠 만화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내일의 조 같은 그런 작품도 권투 만화인데 일본 만화인데 1969년 70년 이때쯤 나왔던 만화인데 그다음에 또 재밌게 봤었고 이현세 선생님의 공포의 외계무단도 이게 공포의 외계무단이 1982년도에 나온 만화거든요. 아, 정말 오래됐네요. 네, 오래된 만화죠. 제가 이제 중학생 때 처음 만화방에서 보고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만화가 있나? 라고 생각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 뒤로 뭐 슬램덩크라든지 하이큐라든지 최근에 또 하이큐 같은 만화는 아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연경 선수가 그 만화를 또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보면서 되게 그런 얘기를 배구에 되게 이렇게 정통한 사람이 만들었던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이큐 작가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배구 선수 미들블로커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정확하고 뭐 그건 슬램덩크 작가도 농구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키가 안 커가지고 그리게 됐었고 그 다음에 크게 휘둘리며라는 그 야구 만화가 있는데 그 작가는 소프트볼 선수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스포츠 만화들이 작가들이 그 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스포츠 부활동을 하면서 그 경험들이 반영이 돼서 되게 재밌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비물을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좀비물이요? 네, 좀비 장르 좋아하고 있는데 스위트홈 같은 좀비 작품도 그렇고 좀비딸 같은 만화도 되게 특별한 좀비 만화였죠.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비물 좋아하고 네, 로맨스 만화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의외로 되게 안 가립니다. 로판 같은 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황제의 의사라든지 뭐 등등은 네. 로판들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도 많으시네요. 네, 지금 추천해주신 작품들도 다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작자분들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는 김은범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요. 방금 전 질문과 반대의 질문이에요. 비선호 장르가 있으시다면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없습니다. 네, 단호하시네요. 다 봅니다. 의외로. 네, 다 보고요. 이게 되게 이를테면 예를 들어 BL도 보세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데 BL도 봅니다. GL도 보세요? 네, GL도 보고요. 좀비물도 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하드코어한 작품들 보고, 다 보고, 특별히 하는 작품들은 없는데, 최근에, 이렇게, 성인 웹툰 같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보고, 참고도 하고 보는데, 성인물들 중에서 좀 이렇게 에로틱한 성인물 작품들은 아무래도 잘 안 보게 된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별로 가리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솔직한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소영님의 질문인데요. 평론하기 어렵거나 까다로운 작품이 있었나요?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평론하기 쉬운 작품들 그러면 되게 이렇게 이 만화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스토리, 뭐 캐릭터, 뭐 연출, 뭐 작화 뭐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되게 특별하게 이렇게 시도를 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미국의 데이빗 마주켈리라는 작가의 그 아스테리오스 폴립 같은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냐면 모든 표현의 형식들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의 색깔, 선의 종류, 뭐 이렇게 폰트의 크기 이런 것들을 만화의 스토리텔링에 다 동원해서 그런 작품들을 보면 막 굉장히 되게 진짜 독특한 작품이다. 이런 작품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막 처음에는 되게 평론하기가 편할 것처럼 생각되는데 의외로 그런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작품들은 내가 어느 지점을 설명을 하고 어느 지점에 같이 의미를 부여해야 될지 너무 이렇게 폭이 넓어져서 의외로 그런 작품이 힘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인데 아스테리오스 폴립 같은 작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미 콜리건의 만화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 의외로 그런 작품들이 글쓰기가 힘들고 오히려 이렇게 당대에서 대중들하고 많이 호흡하는 작품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비평을 하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해석의 여지가 많으면 아무래도 읽을 때 재미는 있겠지만 비평할 때는 확실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어서 다른 질문 드릴게요. 이찬주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꼭 봐야 하는 만화 100권 이런 추천 도서 목록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셨어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되게 좋은. 근데 이거는 한 몇십 년 전부터 맨날 이렇게 특히 제가 이렇게 강의 부탁이 오면 꼭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라도 꼭 가려는 게 주로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특히 책 읽는 독서 모임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에 대한 강의를 부탁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꼭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항상 말미에 그런데 어린이들을 위한 추천 만화 목록을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해서 맨날 그래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이거를 너무 무리하지 않고 분야별로 이를테면 그래픽 노블에서 좀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목록, 그 다음에 웹툰에서 좀 봐야 되는 목록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또 주변에 많은 또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논의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시네요. 네. 저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교수님의 추천 목록 나중에 꼭 찾아볼게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유진님의 질문인데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좀 짓궂어요, 질문이. 만화를 좋아하시나요? 평론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참고로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만화가 좋지. 전혀 어렵지 않게 끝이 났네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교수님의 만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조성아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만화도 결국 탄탄한 스토리가 기반이 되어야 좋은 작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을 많이 읽으라든지 학생들에게 스토리를 위해 추천하는 공부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최근에 그러니까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여러 책들도 많고 뭐 전통적으로 시나리오 작법이나 이렇게 뭐 여러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책들을 읽어보는 거는 참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칫, 그러니까 이를테면 만화 스토리텔링의 12가지 법칙, 8가지 법칙, 영웅의 12단계 여정, 이런 게 많이 나오지만, 그건 보고 있으면, 진짜,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많은, 거의 대다수의 작가들이 스토리를 만들 때,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법칙들이 머리에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야기들이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작가들 혹은 작가 지망생들의 중요한 독서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법칙을 얘기해주는 작법서가 여러분들한테 절대 해답을 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결국 어떤
내가 나중에 그 작법서를 보고 아 그랬지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줄 수는 있어도 내가 스토리를 창작하는 그 과정에서의 해결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많은 독서를 통해서 그 영화에서 그 소설에서 그 만화에서 이런 경우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갔나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머리에 정리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이렇게 가리지 않고 보편적인 독서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네. 네, 독서라는 게 창작자에게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김민승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만화를 그리게 될 어린 학생들에게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같은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제가 그 강의의 첫 부분에서 얘기했는데 만화를 만드는 거는 결국 두 가지 욕망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하나는 새로운 표현을,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망, 두 가지 욕망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작가들이 제가 강의에서도 언급했지만 헷갈리면은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강의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 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작가인데 근데 내가 내 그림을 보니까 내 연출이나 그림이 되게 약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러다가 이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나는 그림을 새로운 표현을 해서 이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는 걸 되게 하고 싶은 작가인데 내가 이야기를 보니까 내가 이야기가 너무 평범하고 재미없는 것 같아. 그럼 슬럼프에 빠지게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을 계속 나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새로운 표현을 하고 싶은 건지 적어도 어느 부분이 1%라도 위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완되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보완해 나간다면 작가로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미래의 만화가들에게 피와 살이 되는 조언이었습니다. 네, 이제 아쉽게도 교수님을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 유익한 강의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긴 시간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그리고 이런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한국의 만화 웹툰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작가로 성장해가는 젊은 창작자들은 내가 하고 싶은 부분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해주시면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은 창작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잠깐 언급됐던 VR 웹툰 관련 교육도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